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암선생 오재홍 원장입니다. 오늘은 항암제 부작용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이고요. 항암제 하면은 주로 떠오르는 것들이 부작용이죠. 항암제 부작용이 어떤 것이 있고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근데 항암을 하면 왜 부작용이 생기는 거예요? 항암제가 작용하는 원리 때문에 그런데요. 세포 독성 항암제라는 것들을 주로 많이 쓰게 돼요. 이런 것들은 세포의 분열을 막는 원리로 작용하기 때문에 우리 몸의 세포 분열이 왕성한 곳에서 부작용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세포 독성 항암제 외에 다른 면역 항암제라든가 표적 항암제 같은 경우는 세포 독성 항암제와는 작용하는 원리가 다르기 때문에 부작용의 종류도 조금 달라요. 근데 보통은 세포 독성 항암제의 부작용이 아주 환자분들을 괴롭히는 여러 가지 증상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부작용을 위주로 오늘도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 항암 부작용이 없으신 분들도 계신가요? 항암 부작용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약이 작용을 안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사람마다 반응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일반적으로 먹는 타이레놀 같은 경우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전하게 복용을 하고 먹지만 어떤 사람한테는 간 수치 상승을 유발할 수도 있고 과민 반응,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날 수도 있고 그건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항암제에 대한 부작용도 어떤 사람은 심하게 나타날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극단적으로 안 나타날 수도 있고 강도는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항암의 효과랑 연관지어서 생각하시는 환자분들도 계시는데 항암제의 부작용과 효과는 연관을 지을 수 없어요. 항암제 부작용은 없으면 없을수록 당연히 좋은 거고 항상 효과랑 연관지어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근데 항암 부작용 집에서 관리할 맞지. 정도 아닌가요? 방금 말씀 것처럼 경증이거나 부작용이 거의 없는 분들은 집에 계셔도 돼요. 병원에 입원하면은 입원이니까 다른 막 치료들이 진행될 수밖에 없고 하는데 증상도 없는데 그런 치료들을 해야 될 이유는 없기 때문에 경증이거나 증상 부작용이 없을 때는 일상생활 집에서 하시면 되는데 일상생활이 어려우실 정도로 문제가 생겼을 때는 본병원 말고라도 인근의 연고지 병원에서라도 꼭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내 몸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다음 항암에 영향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항암에 제일 문제되는 부작용이 오심구토. 환자분들이 미식미식거려서 다음 항암 때까지 식사를 거의 잘 못하시고 식사를 잘 못하시니까 몸에서 필요한 영양분이나 수분이 부족해서 탈수가 올 수도 있고 영양 불균형이 올 수도 있고 그 상태로 다음 항암에 가면 피검사가 엉망이 돼 있는 거죠. 그러면 다음 항암에 지장이 생겨서 항암이 딜레이 되고 그러다 보면은 병이 나빠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집에서 관리가 안 될 정도로 있을 때는 반드시 연고지 병원이든 부작용을 관리할 수 있는 의료기관에서 반드시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항암 부작용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관리해야 돼요? 제일 문제가 되는 오심구토 증상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아마 교수님이 항암하고 나면 집에 가셔서 미식거릴 때 항구토제 챙겨 드릴 테니까 드세요 하면서 맥페란이라는 약 많이 받아 오셨을 거예요. 아주 중요하고 많이 쓰는 약이고 우리 병원에서도 제가 많이 쓰는 항구토제, 식사를 못하고 일상생활이 어려우실 정도의 증상이라고 하면 그 약을 아낌없이 쓰셔야 해요. 그 약으로도 잘 안 들으면 우리 병원에 쓰는 약으로는 상쿠소 패치도 있고 온단트라는 먹는 약도 있고 너무너무 안 들을 때는 스테로이드를 항구토제로 쓰기도 하거든요. 여러 가지 약들을 통해서 이런 오심구토를 줄여드는 조절이 필요해요. 단순히 오심구토를 조절하는 것 뿐만이 아니고 그걸로 인해서 식사를 잘 못하시게 되니까 항구토제를 쓰면서 영양 보충이 같이 병행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 병원의 환자분들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항구토제를 써도 오심구토가 조절이 안 되는 환자분들도 계세요. 그런 경우는 일정 기간 동안 물만 드시면서 아예 식사를 제하고 영양 수액으로 일단은 보충하면서 그 시간을 항구토제 쓰면서 지나 보내는 것도 방법이 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위장장애 증상이 있을 수 있어요. 대표적인 증상이 변비, 설사 증상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분들은 설사가 계속 지속되는 경우도 있고 치료하는 특별한 약이 있는 건 아니고 보통 큰 병원이든 우리 병원이든 일반적인 설사약과 변비약을 쓰게 됩니다. 이리노테칸이라는 항암제를 쓰는 환자분들은 대표적인 부작용 중에 설사가 있어요. 이것은 부교감, 교감 이런 거랑 관련이 있는 거여서 일반적인 설사약을 쓰지는 않는데 어쨌든 이리노테칸을 쓰는 환자분들은 설사가 더 있을 수 있다. 그 외에 일반적인 설사나 변비가 있을 때는 그건 일반적인 설사 변비약을 쓰면 된다. 그런 약을 교수님이 안 챙겨주셨다 라고 하면 인근 연고지 의원에서 설사 변비약을 처방 받으셔서 복용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상관없고, 요양병원 같은데 입원해 계시거나 하면은 선생님께 말씀하시면 일반적인 약을 처방을 해주실 거예요. 그걸로도 너무나 조절이 안 된다라고 하면 식사를 잠시 멈추고 수액으로 보충하고 증상이 좋아지는 시간을 벌어주면 좋아지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표적 항암제 쓰시는 환자분들께서 설사 잘 유발되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럴 때는 항암제 용량을 줄이거나 중단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자의로 중단하시는 거는 좀 위험할 수 있으니까 웬만하면 본병원 교수님하고 상의하시면 제일 좋고, 그게 안 되면은 연고지 병원 선생님하고라도 상의를 하셔야지 용량을 조절을 하는 게 안전할 수 있겠고, 혹시 집에 계신 분이 그냥 금식만 하시고 수액도 없이 집에서 혼자 물만 드시고서 연명하시다가 본병원 가시고 하면 큰일 납니다. 집에서 혼자는 절대 하지 마시고 본병원 교수님 아니면은 연고지 병원 선생님하고 꼭 상의하신 후에 진행하셔야 된다는 거 명심하세요. 또 있을 수 있는 부작용으로는 구내염이 있는데, 점막 세포들이 패이면서 구내염이 생기는데 물만 닿아도 통증이 심해서 못 드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결국 중요한 거는 점막이 채워질 때까지 사실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그런 가글을 쓰는 게 중요하긴 한데, 일반적인 가글인 같은 가글 말고 약으로 나온 가글이 있어요. 탄툼이나 헥사메딘, 디클로메드라는 약도 우리 병원에서 주로 쓰는데, 구내염이 있을 때 쓰는 가글로 나온 제품들을 써볼 수가 있겠고, 증상을 빨리빨리 좀 완화시키고 항암제의 부작용에서 좀 빨리 벗어나서 점막이 빨리 채워져야죠. 다음 부작용으로는 말초신경병증이 있을 수 있는데, 주로 대장암이나 췌장암에서 쓰는 옥살리플라틴이라는 항암제가 주로 많이 유발을 해요. 하지만 이 옥살리플라틴 말고 다른 항암제에서도 널리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이기는 합니다. 주로 손끝이든 발끝이든 어디 이렇게 말단에서 신경이 얇은 곳에서 주로 증상이 나타나고, 손끝 발끝이 이제 저릿저릿해서 어떤 분들은 단추도 못 잠그겠다, 젓가락질도 못 하겠다, 잘 걷지도 못하겠다, 이렇게 심하게 호소하는 경우도 있고, 혓바닥에 부작용이 나타나는 경우는 음식의 맛이 변했다, 맛이 안 느껴진다, 무맛이다, 밥을 못 먹겠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대표적인 항암제의 부작용이긴 한데, 문제는 증상 같은 경우는 열날 때 해열제, 미식거리면 항구토제, 대응할 수 있는 약들이 있는데 말초신경병증에서는 딱 특효약이라고 쓸 수 있는 약이 많지는 않아요. 잘 안 듣는 경우도 있고, 듣더라도 미미하고 좀 듣다가도 나중에는 별로 효과가 없어지고, 그래서 말초신경병증은 관리하기가 좀 어렵기는 한데, 이거 없애지려면 결국은 항암제가 종료가 돼야 돼요. 근데 우리는 다 항암제를 중단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증상이 경한 경우에는 좀 버티고 경과 보십시다 하고서 항암이 쭉 진행되기도 하는데, 너무 힘들어 하시는 경우는 어쩔 수 없이 감량을 하기도 하고, 정말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는 항암제를 끊기도 하죠. 하지만 그런 경우는 많지 않으니까 말초신경병증에서 쓸 수 있는 약들이 있어요. 효과는 미미할 수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교수님께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시던가 연고지 선생님들께 말씀하셔서 약을 이제 써볼 수 있겠죠. 교수님께 가기 전에 이제 저를 만나서 저한테 얘기를 먼저 하셨으면 이제 제가 먼저 챙겨 드려보기도 하고, 효과가 좀 있다 하면은 교수님이 이어서 처방 주시기도 하고, 자주 의사 선생님하고 소통하셔서 약 처방 받으시는 게 중요하겠죠. 다음은 탈모 부작용인데요. 탈모 부작용도 있는 항암제도 있고 없는 항암제도 있고, 결국은 항암제가 두피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생기는 부작용이니까 항암제가 중단이 되거나 해야 다시 탈모가 없어지고 할 텐데, 탈모를 관리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탈모 모자라는 게 있어요. 냉각 모자인데 혈관을 수축시켜서 두피로 가는 항암제의 농도를 좀 줄인다는 개념으로 시작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정말 효과가 있을까라는 저 개인적으로는 의구심이 있었는데, 삼성병원에서도 적극 권장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링크를 따라가 보시면 그 자세한 내용을 또 보실 수 있으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제일 중요한 골수 기능 억제예요. 골수에서 피를 만드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적혈구, 혈소판, 백혈구 중에 호중구라고 관련해서 아마 부작용 설명을 많이 들으셨을 텐데, 이런 것들이 다 공장에서 안 만들어지는 거죠. 골수에서 수치들이 뚝뚝뚝뚝 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빈혈 수치가 떨어지면 수혈을 아마 교수님이 해주실 것이고, 혈소판 수치가 떨어지면 혈소판도 수혈을 해주실 것이고, 백혈구 수치가 너무 떨어진다 하면은 촉진 주사를 쓰기도 하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발열하고 관련이 있어요. 골수 기능이 억제돼서 호중구 수치가 떨어지면 내 몸을 방어할 수 있는 면역세포가 떨어지니까 이제 감염이 될 수 있겠죠. 감염이 되면서 열이 나는 거거든요. 항암 중에 열이 났을 때는 골수 기능 저하, 그러니까 면역세포가 떨어져서 내가 감염이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꼭 해야 돼요. 그래서 그때는 인근 병원이든 본병원 응급실이든 대응을 하시는 게 중요하고, 왜 열이 날 수 있는지 이런 원리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억을 하고 알고 계셔야 돼요. 호중구 감소 관련된 것은 안내해드리는 링크 따라가시면 추가적인 내용을 또 공부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피부 부작용인데요. 피부 부작용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죠. 근데 대표적인 게
입적, 발진 이런 거고, 그런 거는 어떤 항암제든 많이 나타날 수 있어요. 보통 알레르기 반응 나타나는 것처럼 치료를 비슷하게 같이 해요. 항히스타민제라든가 스테로이드제를 같이 쓰기도 해서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는 경우가 많고, 그 외에 약간 특징적인 게 젤로다라는 항암제, 걔가 또 피부에 특징적인 부작용을 나타낼 수 있는 게 손발 증후군이라는 게 있어요. 손발이 검해지고 각질이 생기고 심한 경우는 갈라지고 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데, 젤로다의 대표적인 부작용입니다. 그것도 이 항암제를 끊어야 좋아져요. 증상이 생기게 되면은 보통 유레아 크림이라는 보습 크림을 잘 바르면 좋아지긴 하는데, 너무 심한 경우는 항암제 감량을 하거나 공료를 해야 될 수도 있거든요. 증상에 대해서 숨기지 마시고 손발 보여드리면서 교수님과 소통을 자주 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처음 항암하시는 환자분들은 나한테 어떤 부작용이 어떻게 나타날지 몰라서 좀 두려운 마음도 있으시겠지만,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부작용들 아마 교육 다 받으셔서 세부적으로는 다시 한번 오늘 복습하는 시간으로 생각해서 머릿속에 딱 저장하시고, 생겼을 때마다 의사 선생님하고 항상 긴밀히 소통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 다시 드리고, 대응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니까 너무 겁먹지 마시고 앞으로 항암하면서 잘 이겨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여러분의 암선생 오지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